네. 오늘 김종배 씨 대신해서 대리 진행하고 있는데요. TBS에 오늘 처음 와봤고요. 뉴스 스튜디오 보니까요. 지금 실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글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 참 재밌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퇴근길 졸음이 싹 가십니다. 와우, 최 앵커님 반갑습니다. 화끈하다. 10년이 지나도 우렁찬 일갈 화법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재밌네요. 일을 구하시는 최일구 앵커님, 색다른 시선에 오신 것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대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고 김광석 씨의 노래들 저작권료만 해도 수십억 대라고 세간에 알려져 있었는데요. 고 김광석 씨 아내 서혜순 씨가 7, 8년간 1년에 600만 원밖에 받지 않았다고 밝혀서 논란입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저작권 관련 전문 강진석 변호사 파헤쳐봅니다. 한강의 다리가 생긴 지 올해로 딱 100년이 됐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서울 시민과 애환을 같이 한 한강 다리의 모든 것 7시 6분 박학다설에서 서혜성 작가에게 들어봅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10명 가운데 9명은 부동산 임대업자였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봉 얼마인지 아십니까? 4,291만 원. 이 가운데 연봉킹은 4억 원을 받는 45살짜리 부동산 임대업자였습니다. 무적의 댓글에서 뜨거운 여론 살펴보겠습니다. 세월호 7시간의 미스테리가 7시간 반으로 늘어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첫 보고 시점과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사후에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오늘 청와대가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뉴스의 맥락, 백병기의 뉴스의 맥에서 제대로 진맥해봅니다.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루 최대 관심사였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 법원의 선택 연장이었습니다. 최장 6개월 연장입니다. 내년 4월 16일까지죠. 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백혜련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어떤 결과라고 보십니까? 당연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법의 잣대로 공정하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속기간 연장 결정 이후에서도 보였지만은 네.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모든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가 되면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여러 영향력들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보이고요. 네. 국정농단의 공범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이 다 추가로 발부돼서 구속이 연장됐습니다. 네. 여러 사람들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당연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보도에 따르면은 만약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석방이 만약에 된다 했다면은 다음에 있을 재판에는 본인은 아마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네, 아주 농후하다고 보입니다.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보인 행태를 보면은요. 네. 재판 지연을 위해서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한 경우도 많았고 또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 증인 출석 시에도 불참하는 등 여러 가지 재판에 굉장히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면 지금보다도 더 심한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재판 진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구속 기간이 이제 6개월 연장된 것이 이제 최장 6개월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장 6개월이 이게 공교롭게도 보니까 내년 4월 16일이에요. 2014년 세월호 참사 날짜도 또 4월 16일이었었는데 참 이거 좀 우연으로 봐야 되는지 참. 그러니까 참 우연의 일치인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 같은 느낌이네요. 네, 뭐 건마다 이렇게 숫자가 이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자, 지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서너 번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야당 쪽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인권 유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이제 어긋난다. 또 재판받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돌아가실 지경이다. 이런 말까지 오늘 나왔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지금 박 전 대통령 수용 생활에 대해서 보도가 됐지만 황제 수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의 독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고 거의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수용자는 하지도 못할 구치소장과 열흘에 한 번꼴로 면담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재판을 받다 돌아가실 지경이라는 것은 진짜 어불성설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홍문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오늘 그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역차별을 받은 거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런 반응을 내놨어요. 어떻게 보세요? 역차별이 아니라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정말로 일반인들로는 상상할 수 없는 국민들이 가장 우리나라의 큰 권력자로 뽑아들였는데 네. 그 권력을 위해서 타인의 이익을 취하고 국정농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요. 네. 그 부분은 사건의 중대성이 여태까지 대한민국 사법사상 이런 사건이 없다고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이 여러 번 열리게 되고 또한 그 수많은 사람이 감기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말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한국당의 반응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 촛불 민심을 빙자한 정치보복이다. 편법을 동원한 고통주기다. 이런 또 반응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자유한국당이 정말 그렇게 모든 분들이 말한다고 한다면 이건 탄핵에 대한 불복이라고 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재판을 보는 것은 초법적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탄핵을 당하고 또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자유한국당에서도 진짜 그 상권 분립의 원칙에 비추어서 사법부의 이런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이제 반응이 탄핵에 대한 불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백혜련 의원님의 지금 말씀인 것 같고. 자, 오늘 이제 구속 연장이 이제 법원에서 이제 받아들여졌는데 오늘 이 결정이 법원의 결정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브리핑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보고 시간이 9시 30분인데 이게 10시로 수정됐다. 그리고 또 컨트롤 타워도 청와대가 아니고 안행부로 조작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이 이런 발표가 청와대 이런 발표가 오늘 구속기간 연장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정말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브리핑한 내용들은 온 국민이 경악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사안이 이번 구속기간 연장 심사에는 저는 영향은 거의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일단 구속사안과 관련해서 세월호 사건은 지금 적용받는 혐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기소가 되지 않은 사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혀 기소된 부분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이 기소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예. 네, 이번에 지금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받은 시각과 네. 지침의 불법적인 조작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와가 청문회에서도 굉장히 위증을 했었고 네. 또 지금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호익 공문서 작성, 경공문서 훼손, 직권남용 혐의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또 지시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재판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세요? 이제 여전히 예전과 같이 한
주사의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전사의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또한 예전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재판을 미루려는 그런 시도들은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구속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최대한 그 재판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 임종석 실장이 요번에 이제 보고 시점에 대해서 조작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걸 두고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청와대 캐비닛이 무슨 아라비안 요술램프냐, 세월호 문건 공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보입니다. 네. 어제 공개된 문건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정말로 9시 30분이면 세월호가 45도 정도 기울어졌을 때 골든 타이밍에 맞습니다. 그렇죠. 1분 1초가 정말 중요한 시각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지금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보이고요. 네. 정말로 이거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다. 정말 이 사건을 조작하고 정말로 그 중요한 시간에 우리 아이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시점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의 정말 책임 방기고 유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감 백 의원님이 법사위 소속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감이 오늘 파행됐다고 그러던데 왜 그랬습니까? 오늘 그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 야당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김희수 헌재 소장 권한 대행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유를 들어서 국정감사 진행을 계속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네. 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고요. 저희 당에서는 지금 김희수 헌재 소장 대행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헌법재판소의 규칙에 따라서 대행직을 수행하는 것이고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회의 가장 큰 권한이자 네. 당연한 의무로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그 비협조로 인해서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네. 하여튼 내일부터는 법사위가 좀 정상화돼서 국회의원들 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인터뷰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자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고 김광석 씨의 노래들, 이 저작권료만 해도 알려지기는 수십억대다, 100억대다 세간에 알려져 있었는데 어제 서울지방경찰청에 출두한 고 김광석 씨 아내 서혜순 씨가 1998년도에는 500만 원, 7년, 8년 동안에는 1년에 7, 8년 동안에는 500만 원, 600만 원밖에 안 났다. 이렇게 밝혀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알려진 것과는 저작권료 차이가 너무 커요. 과연 뭐가 진실일까요? 저작권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시고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입니다. 강진석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바로 질문 드릴게요. 예. 궁금한 게 많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 김광석 씨 저작권료 지금까지 100억대라는 이야기도 기사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어제 서혜순 씨가 주장한 것과는 차이가 너무 커요. 자,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서혜순 씨가 지금까지 얼마를 받았을지 많은 국민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100억대라는 얘기도 추정일 뿐이고 정확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서혜순 씨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받은 금액을 최대한 축소시켜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500만 원 얘기가 나오고 한 것 같은데요. 네. 음악이라는 게 유행을 할 때도 있고 인기가 없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저작권 수입이 해마다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서혜순 씨가 500만 원을 받았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받았던 저작권료 수입이 가장 적었을 때로 기준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저작권 사용료 징수 시스템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자리 잡은 게 언제부터입니까? 그게 사실 저희가 저작권이라는 개념 자체도 네.
사람들이 잘 모를 때도 있었고 네. 또 조금 이제 저작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인식이 있긴 해도 사실 저작권 사용료 징수 시스템이 갖춰지는 게 좀 시기가 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광석 씨 저작권료가 문제되는 98년 경에는 사실 저작권 사용료 그 징수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막 주먹구구식으로 했었던 모양이죠, 그때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기에는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많았고, 네. 뭐 저작권료를 크게 징수를 하지 못하는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저작권 사용료가 많이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작권 우리가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야 뭐 저작권 그러면 가수가 노래 부르고 나서 방송 타고 나서 뭐 받는 뭐 권리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음악 저작권료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쉽게. 음악을 창조한 사람, 창작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작곡자, 작사자, 가수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가수는 저작권자에 해당되지 않고요. 작곡자하고 작사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경우에 네. 따라서는 편곡자도 저작권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게 음악 저작권료가 누가 주는 거예요? 돈을 작곡자나 작사자들한테? 그 저작권료 자체는 저작권을 사용하는 사람이 지급을 하는 건데, 예. 그 저작권자가 저작권 사용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라는 협회가 있는데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예, 한국음악저작권협회라는 협회를 통해서 저작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네. 그리고 저작권자들은 한국저작권협회를 통해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네. 중간에 음악저작권협회에서 돈을 받아서 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노래 한 곡이 나갔어요. 예를 들어 교통방송에서 노래가 한 곡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저작권자들한테? 뭐 가격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저작권협회에서 네. 방송 매체나 음악 저작권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습니다. 노래방. 예, 노래방도 있고 네. 공연도 있고 네. 그런 단체들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저작권료 랭킹 1위가 되면은 어떤 작곡가들은 연간 20억 원 정도를 저작권료로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던데 맞아요? 예, 유명한 작곡가들은 그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방시혁 씨, 주영훈 씨, 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네. 저도 요번에 인생 모인이라는 노래 음원으로 출시를 했거든요. 멜론에. 그럼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곡 다운을 누군가를 받으면요. 작곡자한테 700원인데 다운받는데 소비자가 이 작곡자한테는 40원, 작사자한테 40원 이렇게 분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그런 작업을 음악 저작권 협회가 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서혜순 씨가 주장하는 600만 원 정도의 저작권료 수입은 그렇다면 언제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내용을 보면 네. 98년도에 500만 원을 받았고 네. 이후에도 7, 8년간 5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받았다. 예. 얘기하는데 이 시기가 제가 말씀드린 저작권 징수 시스템이 좀 자리를 잡기 이전인 것 같습니다. 네.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중반 사이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걸 가지고 7, 8년 동안 매 600에서 8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이후에는 좀 더 받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서혜순 씨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저작권 수입을 많이 챙겨서 건물을 샀다, 몇십억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듣는 상황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여론을 좀 의식을 해서 네. 자기가 받았던 최소한의 저작권료 받았던 시기에 금액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혜순 씨가 그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2007년인가 2008년부터 이제 저작권료를 서혜순 씨가 이제 받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소송과도 관련돼 있고 네. 또 저작권 협회에 이제 그게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올해가 이제 2017년이고 2014년 이후로는 1억 이상의 저작권료를 받았다고 봐야 됩니까? 언론 매체에서 보면은 2010년 이후에 1억 원 이상 지급된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이제 그 정도가 지급되는 받아야 될 지급료가 산정이 된 게 맞고. 네. 그리고 이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수령권제가 서혜순 씨가 확실하다면. 예.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는 돈을 당연히 지급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만약에 저작권 협회에서 사용료가 지급이 안 됐다면. 네. 서혜순 씨 측에서 몇 년 동안 몇 억 되는 돈을 안 받고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네. 그래서 미지급 가능성은 적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혜순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이어서 말이죠. 고 김광석 씨 저작권료의 규모와 실체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저작권료 공방 이거 앞으로 어떻게 비단 김광석 씨 문제뿐만 아니라 이 저작권료 공방이 앞으로 어떻게 선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 사건에서 이게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네. 의혹도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받은 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고. 그리고 네. 서혜순 씨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서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이 저작권 사용료 자료가 있기 때문에. 네.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서혜순 씨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그게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서혜순 씨의 동의를 받아야만 공개가 가능하다는 게 저작권협회 입장인데요. 네. 서혜순 씨의 동의를 얻어서 내부 절차를 거쳐서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혜순 씨도 지금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네. 억울하다면 음악 저작권 협회에다가 이 내용에 대한 공개에 동의를 해서. 네. 이게 당당하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석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스를 보는 새로운 방법,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색다른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법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법 오늘 뉴스를 들어볼까 진실을 따라 미래를 그려본다 오늘의 뉴스가 바로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네, 쇼미더 뉴스 강양구 프리랜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하고 이름이 끝자가 구자가 똑같네요. 네. 저는 9구자 쓰는데 한자로. 제가 그래서 원래 최일구 앵커님 좋아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아니, 강양구 기자님은 구자를 한자로 뭘로 쓰세요? 구할 구자 씁니다. 구할 구자. 네네. 보통 이름에 구자 쓰시는 분들이 구할 구자 많이 쓰시는데. 네. 나 하여튼 이름 타령 그만하고요. 네, 구자 쓰는 사람들이 좀 멋있죠.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자, 강 기자. 오늘 첫 소식 뭡니까? 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서 여중생 비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끌시끌했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일단은 살해 동기가 계속해서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었는데요. 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애초에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양을 지목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 보고 비양을 데려와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양에게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 같은 음료를 먹인 다음에 일단 비양이 잠들자 옷을 벗기고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고요. 잠에서 깨어난 비양이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자 이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것입니다. 참. 네, 이 씨는 이 아내가 죽은 후에 약에 취해 있었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다면서 일단 사죄드리고 천천히 그 죄를 달게 받겠다라고 언론에 말했습니다. 이게 지난주만 해도요. 이 어금니 아빠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네네.
10년 전에 이렇게 자기 딸한테 그 희소병을 대물림해서 많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 또 언론에 미담 사례로 예. 많이 소개가 됐지 않습니까? 처음엔 막 그렇게 나오다가 이게 네네. 갑자기 이렇게 된 겁니다. 아, 네. 이 사람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아요. 자, 다음 소식 뭡니까? 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서 한국과 중국 간의 통화 스와프 만기 연장이 결국 성사가 되었습니다. 네. 예, 어려운 얘기예요. 통화 스와프. 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일단 한국은행은 중국과 원과 위안 통화 스와프 협정이 연장됐다고 오늘 밝혔는데 일단은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곳으로 규모는 560억 달러고요. 네. 또 변동도 없고 만기도 종전처럼 3년입니다. 이 한중 통화 스와프 협정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외화가 부족할 경우에 예. 원과 위안을 바꿔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리스크가 고조되고 미국 등 주요국이 혹시 돈줄을 재는 상황에서 중국과 이렇게 서로 돈을 교환할 수 있는 협정을 맺은 것은 네. 한국 경제에는 굉장히 요긴한 비상 대책이 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이 한중 통화 스와프 만기 연장이 이제 되면서 이 사드 갈등으로 냉각된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가 약간 돌파구를 찾은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한중 간 통화 스와프가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이 계약이 만료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만료가 되었고 이제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더 이상 협상도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라고 네.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며칠 후에 이제 다시 이제 연장이 된 것이죠. 만약에 통화 스와프가 금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불이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만약에 외화가 부족해서 IMF 때처럼 외환이 부족한 상황이 생겼을 때 네. 만약에 중국과 통화 스와프 협정이 맺어져 있다면은 560억 달러까지는 그냥 가져다가 예, 우리 원화를 주고 560억 달러 어치의 위안화를 저희가 그냥 가져다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이제 길이 끊길 뻔했다. 네, 그 길이 끊길 뻔했던 거죠. 큰일 날 뻔했네요. 하여튼. 네. 자, 다음 뉴스 뭡니까? 네, 삼성전자의 권오현 부회장이 자진 사퇴를 선언하면서 삼성은 물론이고 재계에 충격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 포털 사이트 실검에 자주 오르락내리락 네,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권오현 네. 부회장 사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 권오현 부회장은 이 세계 1위의 삼성 반도체 신화의 선봉장이기도 했고 네. 또 올해 2월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나서는 청와대 행사 등의 삼성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등 삼성의 얼굴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랬죠. 근데 어쨌든 컨트롤 타워의 부재 속에서 최후의 버팀목이었던 전문 경영인이 갑자기 용태를 선택하면서 네. 그 이후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권 부회장은 오래전부터 사퇴를 고민해왔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32년간 몸담은 회사를 떠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명목상으로는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줘서 한 차원 높은 도전과 혁신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계에서는 이 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의 해체 이후에 삼성의 대표란 중압감이 자진 사퇴의 한 가지 이유일 수 있다고도 보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박수 칠 때 떠나야 한다. 네. 예, 라는 것이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도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더 부담이 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혹시 농업 분야의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한다면은 농업은 우리의 레드라인이라고 네.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농업만큼은 절대 양보 못한다. 양보 못한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농업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미국의 제일 민감한 것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이미 미국 측에 밝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김 본부장은 이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면 예. 그러니까 혹시 미국이 세탁기를 핑계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린다면은 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 공장이 태국과 베트남에 있기 때문에 예. 태국과 베트남 정부에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를 하라고 설득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뭐죠? 네, 이 보수야당 재편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누가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한국당에 합류할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현재 바른정당 의원 수가 20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만 탈당해도 교섭단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일인데 네. 일단은 확실한 통합파 의원은 김무성, 주호영, 김용우, 김용태, 이종구, 황영철, 정양석 의원 등 7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7명이나 되네요. 네, 여기에다가 강길보, 홍철호 의원까지
합하면 최대 9명이 9명. 바른정당을 탈당해 한국당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뭐 9명 빠져나가면 바른정당이 교섭단체는 뭐 당연히. 네, 11명이 이제 잔류파인데 이제 완전히 소수 정당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교섭단체 지위도 상실하게 되는 상실하게 건가요? 되는 것이고요. 참 바른정당 미래가 궁금해집니다. 네. 자, 다른 뉴스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재임 당시에 서울 출장 등 잠시 머무르는 서울 사무소에서 장관 전용 화장실을 만들어 이용했던 사실이 확인이 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화장실을 다 전용 화장실을 쓰나 몰라. 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조 전 장관을 임명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에 뭐 군부대를 방문하거나 특별 행사를 할 때 대통령 전용 화장실을 설치했다는 증언이 탄핵 과정에서 나와서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 전재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9월 5일에 조 전 장관이 취임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아서 서울에 있는 서울사무소에 이 조 전 장관 전용 화장실 설치 공사를 착수했다고 합니다. 네. 애초에는 직원용 체력 단련실이었는데 그곳을 폐쇄하고 여성용 변기를 설치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요. 굉장히 많은 댓글이 붙으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화장실 뭐 시민들하고 같이 쓰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뉴스로 가겠습니다. 네. 방사청이 무인기 개발 중이던 정찰용 무인기가 추락하자 이로 인해 발생한 67억 원의 손실 전액을 연구원 5명한테 배상 요구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고요. 그저 그런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바라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네, 김종배 씨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처음 듣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많은 청취자분들이 제가 누군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하루 김종배 씨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최일구입니다. 김종배 씨가 휴가를 간 사이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 조금 전 2부 끝날 때 쇼미더뉴스 강양구 기자하고 대담하다가 뉴스 시간을 착각을 했어요. 처음이라 죄송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색다른 시선 최일구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7분 1초 지나고 있습니다. 아는 게 힘이다. 서희성 작가의 박학다설. 우리 시대 지식광대 서혜성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아유, 뭐 말씀만 듣다가 처음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여러 코너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코너라고 네. 들었습니다. 이 매주 금요일 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은 어떤 또 지식 참고 풀어 놓으실 예정이십니까? 네, 오늘 며칠 전 지난주죠. 네. 10월 7일이 그 한강에 사람들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생긴 정확하게 100년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10월 7일 날. 예, 예. 그러면은 올해가 2017년이니까 1917년 10월 7일. 10월 7일 날 네. 한강에 인도교라고 옛날에 불렀죠. 예. 그 다리가 생긴 게 꼭 100년 그렇습니다. 된. 예. 아.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 그때는 추석 연휴 기간이어가지고 내일 이제 토요일에 네. 오후에 서울시장도 참석하시는 큰 콘서트가 노들섬에서 열립니다. 아. 100년을 기념하는 그 그런, 한강 인도교 용산하고 노량진 연결하는. 그렇습니다. 예. 가끔 뭐 자살 소동도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는데 예. 옆에는 이제 철도가 지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 다리. 네네. 그 중간인데 중지도 노들섬 그렇습니다. 노들섬에서 예. 내일 그 100주년 기념식 음악회가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큰 음악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 또 청취자 있군요. 여러분들이 오후에 심심하시면 걸어서 네. 한강다리 원래 걸어서 건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 같으면 예. 그러니까 한번 걸어서 건너셔가지고 과거에 중지도라고 불렀던 일본 말입니다. 중지도가 일본에서 유래된 말. 일본 사람들이 이제 붙이는 말이고요. 오사카에 있는 이렇게 하중도란 말도 일본 말인데요. 그러니까 강 속에 있는 섬이란 뜻이죠. 여의도 같은 게 사실 그런 섬이죠. 네. 지금 연결해서 그렇지 밤섬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런 섬들을 이제 중지도라고 부르는데 중지도 공원이라는 게 이제 오사카에 있습니다. 이미.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서울에서
일본 사람들이 붙였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 자기들 고향처럼 붙였겠죠 그렇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긴 지명이고요. 그 이제 한 오래됐죠. 그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을 바꿔가지고 원래 우리가 노량의 우리말이 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노들섬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노량진 할 때 노량.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걸 바꿔가지고 이제 큰 콘서트가 있으니까 한번 가셔서 같이 즐기시고요. 뭐 유명한 가수 노량진의 그 노자는 이제 백로 노자, 양자는 뭐 기둥양자, 다리양자. 그걸 우리말로 풀면 노들이 되는 거다. 네네네. 그래서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노들강변. 네. 노들강변의 뭐 범퍼들. 노들강변 범퍼들 이렇게 하는. 노래를 잘하시는구나. 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그 신민요인데요. 네. 옛날부터 불렀던 것은 아니고 그것도 한 100여 년 된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노들이라고 불러왔고요. 그 지명이 이제 섬에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한자도 아니고 일본말도 아닌 한국인들이 이제 순한국어로 그렇게 살려낸 것 자체도 큰 뜻이 있다. 이렇게 노량보다는 노들이 더 그렇죠. 와닿네요. 네네. 우리말인 거죠. 네. 근데 이 1917년에 이 인도교가 생기기 전에 먼저 다리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철교가 있었습니다. 한강철교. 그게 그러니까 한강 인도교 지금 버스 택시 다니고 하는 인도교 옆에. 네, 그렇습니다. KTX 다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몇 년도에 만들었어요? 1900년도에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한강의 최초의 다리는 한강 철교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17년 뒤 1917년에 지금 한강 인도교가 이제 생긴 그렇죠. 오늘날 한강대교라고 부르는. 네, 그렇습니다. 항상 그거 보면서 지나가면은 저 철교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육로 수송하는 다리도 있는데 저게 연역이 어떻게 될까? 제 나름대로 좀 의혹이 있었는데 깨끗하게 풀렸네요. 최 교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 사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되게 철교에는 큰 애정이 없죠. 그렇죠. 자기가 이제 가서 무슨 이야기가 생기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강대교 100년을 잡는 것도 철교보다는 그럼 당연히 2000년도 써야 되는데. 왜냐면 자기가 가본 적이 있어요. 한강다리 100년 그러면은 철교를 기준으로 한다면 1900년이니까 2000년에 했어야지.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제 이거를 한강 인도교 개통 100주년 기념을 이제 1917년으로 잡아서 지금도 2017년. 근데 뭐 서울시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거의 학자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한강대교 100년 그러면 그 17년을 기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만. 그러니까 1917년이면 우리 3.1운동 직전이었죠. 2년 전. 2년 전이죠. 그러니까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한강 철교에 우리 대한제국 정부죠. 고종께서 미국인 모스라는 사람한테 경인철도 부설권을 줬거든요. 서울하고 한강 그 철교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한강 철교. 1900년에 개통됐다는. 그러니까 1897년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요. 그때 3년. 공사가 그때 길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일본인에게 철도 부설권을 팔아 넘겼습니다. 미국 사람이 모스라는 사람이 팔아 넘겼단 말이죠. 팔아넘겼다. 근데 그때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건 뭐였냐면 애초부터 철도 옆에 사람이 걸어가서 건널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강철교가 있는데 그 옆에 사람이 양쪽으로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달라. 그런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1917년에 일본이 낸 게 무슨 기적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전혀 아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비록 그 나라가 이제 일제에 의해서 해체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정부에서 이미 이런 고민을 해가지고 1900년도 완성할 무렵에는 원래 인도교가 같이 건설할 계획이었다. 근데 일본이 일부러 만들질 않았습니다. 만들질 않고. 왜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로서는. 대한제국에서 고종황제는 만들어라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안 만들어버리고. 안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선 빨리 공사를 끝내고 싶어 했고요. 인천하고 제물포조. 빨리 연결하려고 그랬죠. 왜냐면 자기들 핑계는 이제 거기에 거류민단이 많이 산다. 일본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핑계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러일 전쟁이 눈앞에 와 있었지 않습니까? 1905년. 철도를 빨리 완성해야만 이제 뭔가 1904년에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4년에서 5년 동안 했는데 그런 군사적 목적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하는 그 철도가 있으면 얼마나 많은 수송이 빠르겠습니까? 전쟁 물자라든가 양식을 운반하기. 그래서 드디어 인천으로 그 당시에는 주 항구가 인천이었는데 그 인천에서 온 물량들이 기차를 통해서 그 당시에 한양
예. 서울로 싣고 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철도를 빨리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옆에 고종황제가 양옆으로 사람 다니는 저 통로 만들어라 그런데 그 까그리 무시하고 그건 뭐 그것만 철길이 먼저다. 그렇죠. 그것만 무시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의 말을 완전히 무시해 버린 채로 일을 진행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 요구 또 자기들의 필요성 이런 것에 의해서 1917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강대교, 네. 한강 인도교가 생겼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그렇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번 저 외연을 확대해 보면 네, 이제 20세기, 19세기 이때쯤에 네. 세계 최초의 이제 근대 다리. 네. 어느 나라의 어떤 다리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 설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난 나라. 영국이죠. 그렇죠. 예. 산업혁명의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석탄이라고 흔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보다는 증기기관. 증기기관이 되려면 먼저 이 제련술, 제철술이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증기기관을 담을 수 있는 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 피스톤 같은 운동을 하려면 새로운 쇠가 생겨야 됩니다. 저 물이 터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단단한 예, 뭐 예, 그릇이 있어야 예, 수증기를 예. 가지고 운동 법칙으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예,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쇠 기술 없이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첫 단계는 예. 증기기관이 아니고 예. 쇠 제철이었다. 예, 제철이요. 그런데요. 제철로 그런 제철을 만들려면 코쿠스라고 하는 게 꼭 들어가야 하거든요. 코쿠스? 코쿠스라고 하는 석탄의 일종인데 그런 게 들어가야만 연료가 들어가야만 그런 쇠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걸 처음으로 한 사람이 아브라함 다비라고 하는 다비 퍼스트 제1세라는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일을 처음에서 성공을 했는데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용광로가 있는 지역이 콜브로크데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콜브로크데일 이 버밍엄 서북 쪽에 있습니다. 버밍엄. 버밍엄 뭐 가보지라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잉글랜드 지도가 있다 하시면 중부쯤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중부에서 약간 왼쪽인데 네. 그 중에 그 옆에 있는 곳에다가 세번이라고 하는 계곡이 있는데 뭐 지역까지 몰라도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이언 브리지를 세계 최초로 놓았습니다. 네. 쇠다리를 처음 놓았다는 겁니다. 예. 그랬는데 사실 이게 재밌는 게 그 아치 형태로 만들었는데 최초의 주물로 만든 거죠. 네. 근데 오늘날 지명이 아예 아이언 브리지 조지입니다. 그냥. 예. 아예 지명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철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동네 이름 자체도 아이언 브리지. 조지. 그러니까 철교네. 아이언 브리지. 철교 계곡. 그 말이죠. 철교 계곡. 철교 계곡. 아예 그렇게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이 곧 쇠 시대였다. 네. 진정한 의미에서 철기 제2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가장 단단한 쇠는 단조법이었거든요. 쇠를 두드려서만 강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젠 그렇지 않고 주물을 통해서 이런 고강도 쇠를 만들어내는데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설계한 다리. 그 사람이 정확하게 말하면 손주가 설계한 다리인데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생겼는데 그게 1779년에 만들었습니다. 1779년. 예. 그런데 공식 개통은 1781년 1월 1일 날 공식 개통 날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1월 1일 날로 삼으면은 세계 시작 같기도 하고. 1781년. 예. 이때 1781년이면 우리로 치면은 순조 때인가요? 그렇습니다. 순조 때. 그러니까 이제 영조 때입니다. 영조 때입니다. 네, 영조 때다. 영조 때. 예, 그렇습니다. 영조가 1776년에 즉위를 했거든요. 딱 영조네. 영정조 시기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영조 때 노량진에다가 무슨 다리였죠? 주교. 네. 주교. 그거 할 때인데 영국 애들은 이미 그때 당시에 철교를 만들었구만. 네, 그렇죠. 그런데 주교를 만든 그것도 배다리. 배다리였습니다. 한자로는 주교라고 하고 바로 그 주교를 운영하던 관청을 주교사라고 하는데요. 한때 주교사를 관리했던 사람이 정약용이라는 분입니다. 그렇죠. 정약용이라는 분이 그 주교 다리 관리하는 걸 책임을 졌던 거죠. 배다리죠. 그러니까 대략 배가 한 800척 정도 필요했습니다. 800척이요? 그 주교사가 있던 곳이 지금 노량 1동 사무소 그 자리입니다. 주교사. 그리고 그때 정조가 쉬었다 가고 그랬는데 거기서요. 그것이 용왕봉조정이라고 지금도 그 용왕봉조정은 정자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수원 화성으로 갈 때 그것을 이용했던 바로 그 길을 그대로 이용해서
일제가 한강대교를 놨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때 배달을 거기 놨느냐? 네.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강폭이 좁은 데가 더 많거든요. 예. 그런데도 일부러 거기에 배달을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넓은 백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한강이 유속이 느려진다는 뜻입니다. 네. 한강 유속이 느려져가지고 거기 오면 큰 문제 없이 배가 탈 없이 거기를 건너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일을 이제 다른 지역보다 네. 물결이 이제 세지가 않으니까 아니, 유속이 약하니까 배달이 놓기가 그렇죠. 선생님 생각하실 적에 폭은 배다리가 네. 만약에 물살이 센 곳에 놓으면 배가 떠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예, 그럼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 배를 800척을 아무리 세게 묶는다 하더라도 물살이 세면은 배가 못 견디죠. 네. 그러니까 그 폭은 넓더라도 거기에 물살이 얇아지고 또 백사장이 있어서 물이 오더라도 백사장을 타고 넘을 거 아닙니까? 네, 네, 훨씬 더 완만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을 영조가 배다리를 놓게 되는 정조가 났는데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정조가 참, 예. 똑같은 자리에 일제가 그 다리를 놨다 이렇게 생각. 그러면은 이제 지금 한강 인도교하고 한강 철교 있는 네네. 그 자리가 사실 거의 옛날에 정조대왕이 거기다 배다리 놓은 그 지점이다. 제1한강교가 정확하게 한강대교가 정확하게 정조가 다 배다리를 놨던 그 자리입니다. 아, 그랬군요. 네. 네. 자, 그래요. 영국의 그 아이언 브릿지 얘기 네. 1781년에 예, 공식적으로는 81년. 네. 근데 여기도 재미있는 게 네. 79년에 완공을 해놓고 여러 사람한테 건너가 보라고 그랬습니다. 오. 최일구 선생 같으면 건너가셨겠습니까? 처음에 철교 만들어 놓고요. 사람 비무장으로 한번 건너가다가 예. 그냥 보통 사람한테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은 안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절벽이 높았고 그런 다리 우리가 알고 영국인들도 처음 알고 있던 다리는 당연히 나무이거나 돌로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건 너무 가는 쇠로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위험해. 무서워서 못 보이니까요. 건너간 거죠,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서양물을 보고 우리가 한국인이 놀랬다 많이 그러는데 서양 사람들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네. 그런 새로운 물성과 만나게 되면 놀라는 게 사실 뭐 동물적 행동이죠. 그렇겠죠. 못 건너갔습니다. 뭐 책을 보면은 그 개화기 그 네. 근현대사 그때 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그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뭐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일본이나 영국에는 이미 지하철이 땅속을 지나다녔을 텐데 우리 선조들은 그걸 보고 땅속으로 철마가 달린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뭐 그렇게까지 놀라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사실 반박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전차가 우리가 일본보다 3년 먼저 한국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제 일본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 가다 보면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말만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한제국이 그렇게 후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경보다 먼저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전차를 도입했죠. 우리가 만들진 않았고요. 미국에서 도입을 했죠. 한성전기 주식회사. 그럼 도쿄보다 전차가 먼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처음 하는 얘기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차가 밑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그 뭐 전기기관 보고 한국 사람들이 뭐 도망갔다 이러는데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 전기기관이 큰 소리를 내고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전차 같은 것들 한국인들 스스로 구경을 했고 타고 다녔는데 과연 그 열차라는 거에서 그토록 충격을 받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골에서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긴 합니다만은 지나치게 우리 한국인을 열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태도들이 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국의 이제 1781년도에 세계 최초의 철교 이야기 해봤고 다시 이제 우리 한강으로 와볼게요. 자, 그러면 1917년에 1900년에 철교 나왔고 1917년에 인도교 나왔다. 이 처음에 이 다리 본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선조들의 생각은 어땠을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랬겠죠. 왜냐하면 그 다리만 돌다리와 나무다리만 건너다녀서 놀란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 사실 더 놀란 것은 이랬을 겁니다. 사실 서울이라는 도시가요. 여기에 도시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점이 있는데 하나는 물이 많죠. 그렇죠. 두 번째는 사실은 큰 거대한 차단벽이 생기는 거죠. 차단벽. 강물이라는 것 자체가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외부의 적들이 뭐 침범을 한다 그럴 때는 하나의 적어도 남쪽은 그렇죠. 남쪽은 적어도 이제 쉽게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며칠을 걸리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그런데 이 물길이 얼마나 서울 근처에 오면 굉장히 넓고요. 사실 그 물길의 상류가 태백산맥이지 않습니까?
상류가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양으로 오려면 반드시 이 한강을 건너지 않고는 한양은 진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네요. 전국 어디에서 오더라도. 네. 네, 그러니까 이북에서 올 땐 그러지 않았겠죠. 한반도의 중앙을 그 한강이 쫙 예, 가르고 있습니다. 동서로 아예 해버리니까.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은 사실 부자들이나 호남의 세곡선 같은 것들은 사실은 서해안 백길을 이용했습니다. 네. 배가 훨씬 더 빨랐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걸어온 것이지 실제로는 배가 훨씬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마포 뭐 그렇습니다. 영등포 포구포자를 쓰는 게 마포가 그 당시에는 뭐 마포보다는 주로 3개 그랬는데요. 네. 우리말로는 3개라고 이제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영남 사람들은 세제를 넘어와 가지고 충주에서 배를 타고 한양으로 진입했습니다. 남한강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걸어온 사람도 있었겠죠. 지금이야 뭐 그 댐으로 이렇게 막혀 있어서 그렇죠. 수많은 다리가 있는 거죠. 지금은요. 수를 셀 수 없는 다리가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양을 드디어 걸어서 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마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다리 자체가 충격. 자체 보고 사람들이 놀란 게 아니고. 네네네. 야, 이 물길을 걸어서 한양으로 갈 수 있구나. 이거에 놀랐을 것이다. 지금으로 치면 38 이남 사람들은 다 걸어서 배를 타고 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배를 타지 않고 이제 한양을 걸어서 간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때 다리 건설비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을 많이 까먹어가지고 좀 말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원래는 74만 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83만 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었다. 83만 원? 네네. 감이 오지를 않아요? 그게 어느 정도 돈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제가 찾아봤더니 그날 쌀값이 있습니다. 기록이. 그날. 그러니까 1917년 10월 7일 날 쌀값. 그게 쌀값. 남 기록이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날 쌀값이 한 대에 39전이었습니다. 야, 깨알 취지하여 오셨네. 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거기를 다시 그날 있었던 83만 원을 계산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213만 석이 나옵니다. 213만 석. 우리가 만석직이다 그러면 굉장히 부자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요새 돈으로 치면 뭐 몇십억 해야 되는 거, 몇백억 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이걸 1대1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게 그 당시에는 쌀값이 표준치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쌀값이 금전가치의 표준을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이걸로 대응해 보면은 짐작은 좀 할 수 있다. 200만 석 정도 들어가는 쌀로 이게 그 벼가 아니라 쌀로 쌀 200만 석 정도 들어가는 큰 공사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는 조선 총독부의 국책 사업인 제1기 치도 계획이라는 프로젝트의 완수였던 것입니다. 이걸 이제 7년 동안 작업을 했고요. 그날이 이제 일본 총독 하세가와 연설 내용이 남아 있는데 조선 총독부가 7년에 걸쳐서 1,000만 원을 들여서 천리를 완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 중에 여기에다가 83만 원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2분의 1 정도를 한강 다리에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그날 조선 총독부의 이 토목국장이 남긴 기록에는 일본말 그대로 쓰겠습니다. 구 한국 정부가 낸 길이 200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제는 마치 새로운 다리나 새로운 도로가 자신들이 모두가 한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도 그렇게 공부하고 있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은 이미 근대적 길을 대한제국 정부가 200리는 이미 냈다는 겁니다. 그 치도 계획에 그걸 연장하는 것으로서 조선 총독부가 이 사업을 완수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통해서 이제 그 한강다리를 포함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제1차 치도 계획에 의해서 이제 조선 총독부의 행정, 뭐 군사, 경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만주로 침략할 수 있는 발판의 기초도 닦아진 것이고 시베리아로 진출할 수 있는 경로도 닦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1917년 10월 7일 날 이제 그렇다면 한강 인덕요 다리가 이제 준공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또 100주년 기념식도 한다는 것인데 어떤 행사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냥 뭐 한국인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날 축사를 이완용 백작이 했습니다. 이완용이가 거기에 또 나옵니까? 그때까지 이 사람 살아 있었나 보죠? 1917년까지. 20년대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축사. 그러니까 일본 뭐 총독이나 이런 사람은 안 하고 이완용이 혼자 하셨어요. 총독했죠. 총독은 나와 있는데 축사를 왜 이완용이가 했어요? 총독은 주인이지 않습니까?
정동을 주인이고 네. 이 사람이 축사를 했습니다. 예, 축사를. 이 얘기가 아마 이 방송에 처음 나가는 걸 겁니다. 그래요. 네, 처음 듣네요. 예, 학자들도 모르는 얘기일 겁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가 지금 한둘이 아니야 지금. 예. 그리고 이제 그날은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꽃전차를 만들어 가지고 꽃전차요. 예, 꽃전차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전등을 켜게 하고 밤에도 예. 그리고는 밤새 돌아다녔습니다. 전차가. 그때 한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데이조죠. 경성. 예, 그때 전기 이제 다 들어왔을 네, 때고요. 그렇죠. 예. 그 꽃전차가 다녔고 그리고는 그 중에 어떤 전차는 모의교 그러니까 한강교처럼 만든 그걸 위에 씌운 전차.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전차 모양을 한강 다리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전차가 돌아다녔습니다. 예. 하나는 꽃장식 전차. 하나는 모의 한강교를 전차. 디자인을 겉에다 붙인 그런 전차를 운행했고 용산 전 지역은 다 전기를 켜도록 요거 한강 다리에도 다 불을 켜놨습니다. 그러면 100년 전, 100년 전, 딱 100년 전 오늘 밤에 용산하고 노량진 일대는 불야성을 지른 거죠. 오늘날이야 늘 불야성이니까 불야성의 느낌을 모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엄청난 불야성이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렇겠네요. 그 아까 뭐 정조대왕 얘기도 했는데 그 이게 효심으로 배다리를 만든 것 같은데 근데 이 배다리 만들려면은 노고도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지금 너들섬 그 당시에는 이제 신초리라는 곳인데요. 신초리 사람들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노들섬을 신초리 섬이 아니었으니까 일본이 섬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게 섬이 아니었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원래 용산에서 연결되는 백사장의 둔덕이었죠. 용산에서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둔덕처럼 올라오는 그렇습니다. 건데. 삼각지에서부터 그 모래사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지금 다리로 연결돼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원래는 거기가 그냥 백사장이었습니다. 홍수 때는 물이 들어오는. 원래 백사장. 그러니까 거기서 유명한 신익희가 유명한 한강 백사장 연설을 거기서 했습니다. 1960년대인가 왜? 56년도에. 56년인가? 3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강 백사장 유세. 바로 사실은 한강 백사장이 우리의 광장 정치의 고향이죠. 거기 신익희 선생이 한 데가 거기예요? 거기입니다. 저는 마포 쪽 어딘 줄 알았는데. 아니 마포에는 백사장이 없습니다. 이 백사장이라고 흔히 말하는 건 오늘날 한강대교 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새로 아는 얘기예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 사실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공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에는 지금의 삼각지란 말 자체가 물이 흘러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삼각지에서부터 지금 노들섬까지가 그냥 백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산 지금 그 용산 지점에서부터는 이제 넓은 백사장이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거기 있는 둔덕이었는데 일제가 그곳을 섬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 전에는 거기에 조선시대 때는 거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쫓겨난 것입니다. 그렇구만요. 원래 지명은 신초리라고 하는. 그 옛날 지명은 신초리. 신초리 한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신자의 풀초자입니다. 그래 아마 그냥 제가 마음대로 말하자면 봄이 되면 한양에서 보자면 새풀이 돋아나는 곳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 한강 강둑에 나갔더니 백사장에 새풀이 돋는 것처럼 그 동네가 제일 먼저 봄을 맞는다. 아마도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노들섬이 처음에는 섬이 아니고 이 용산하고 연결된 바로 1917년에 노들섬이 된 겁니다. 그 당시 중지도죠. 이게 한강 인도교 생기면서요. 그때 다리를 놔가지고 다리를 놓으면서 사람들 쫓아냈던 거죠.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조대왕이 행차하셨을 적에 사실 서민들은 굉장히 고생했다는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점이 고생을? 우선 배를 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800척 한강 일대에는 배 800척을 모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금이 오셔야 되니까 술집들도 다 객주집도 다 문을 닫았고 그래서 그 노래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강에서 부르는 온통한 노래란 뜻이죠. 그 강원도 뗏목 장소 뗏목 빼앗기고 울고 뗏목도 그때는 못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전라도 알곡 장소 여기서 이제 곡식을 얘기하는 거죠. 통배 뺏기고 울고.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노래들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말씀을. 정조대왕의 효심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구만. 그런 큰 행사가 있으면 서민들은 고생한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자, 이 서 작가님 얘기 듣다 보니까 막 빠져드는데 시간은 좀 한정되어 있고요. 어쩌나 서 작가님 한강다리 이야기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도 많고 그랬는데 하지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죠. 예. 네. 다음에 또 한번, 다음에는 안 되지. 저너치 대리 진행. 다음에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혜성 작가님하고 한강 다리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보다 재밌고 뉴스보다 뜨거운 무적의 댓글 시간입니다. 최강기 토크 컨설팅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강기입니다. 네. 야, 이게 소개부터도 다르고요. 스튜디오 분위기가 이렇게 확 달라지네요, 진짜. 별 말씀을. 오늘만 하신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 칭찬해 주는 소리는 더 크게 하셔야 돼. 네, 너무 좋아요. 최강 씨 가끔 저 라디오 목소리만 듣다가 처음 뵈니까 괜찮죠? 실물이. 진짜 미인이신 것 말을 같습니다. 좀 더듬으시네요. 네. 첫 번째 소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살짜리 그 부동산 임대업자 들어보셨습니까? 5살짜리가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고요? 그렇죠.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18살 미만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가요. 10명 중에 9명은 부동산 임대업자라고 밝혀졌습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렇죠. 저도 정말 황당한데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죠.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의원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 가입자 부가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미성년자 사업자가 이렇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임대업을 하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이요. 이 미성년자 사업장. 금수저네, 금수저. 그렇죠. 그 미성년자 사업장 이건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말 좀 하면 안 될까요? 나 정말.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의 월 평균 소득이요. 358만 원이었어요. 제가 오늘 흥분할 뉴스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358만 원. 이거 벌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이게 평균 연봉으로 따지면요. 4,291만 원입니다. 엄청 벌어요, 엄청 벌어. 평균 연봉이요, 5천만 원을 넘는 미성년자 사업자 대표는 62명, 1억 원이 넘는 대표는 24명으로 짓게 되는데요. 연봉 1억 원 이상 대부분인 23명이요, 부동산 임대업자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18살 미만인데? 그렇죠. 그 소득이 가장 높은 미성년자 대표자는요, 만 5살. 5살. 네, 5살이요. 부동산 임대업자였는데요. 서울 강남에 사업장을 둔 이 대표는요. 월 소득이 3,342만 원을 올려서 연봉으로 연 4억 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월 소득이 3,300만 원? 네. 이게 말이 잘 안 나요. 5살 5살이라 그러고 그분이라고 그럴 뻔했어요. 저 하도 모르셔가지고. 야, 대단하죠. 대단해. 댓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댓글이 달렸어요? JIN님께서는요. 5살이 100가지 셀 수는 있을까요? 이 돈을 다 셀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글은 뗐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LVIK님께서는요. 현실판의 보스 베이비. 보스 두목이의 베이비다. 그렇죠. 네. QJTR님께서는요. 울 아이보다 어린데 부모인 게 미안하다. 저도 오늘 우리 아들이 알바했다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용돈 줘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5만 원 받아왔는데 정말 이거 보니까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IVIK님께서는요. 인생 참 허탈하다. 누구는 연봉 3, 4천 받으려고 공부해서 취직하려고 준비하는데 5살 난 애기는 맘마 먹으면서 4억씩 번다. 이러면서 이렇게 씁쓸한 댓글을 남기셨어요. 그렇죠. 이런 기사 보면 씁쓸하죠. 그렇죠. 기운이 쭉쭉 빠져요, 사실. JUS님께서는요. 한국에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욕 나올 수 없는 시스템이다. 그게 정말 이 흑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가 현실감 있게 다가오니 참 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욕 나올 수 없는 시스템은 맞는데 욕은 나오네.
욕이 나와요. 예, 욕은 나와. 시원해. 욕은 나오지 못하는데. 무적의 댓글하고 딱 맞네, 최일구 씨가. 이무기 용, 뭐 네. 이런 거는 못 날아다니는데. 그렇죠. 욕은 막 나오는 것 네. 같아요. 여기 막 튀어나와요. SKYH님께서는요, 세금만 제대로 냈다면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세금 회피 수단으로 쓰이는 건 아닌지. 네. 사실 5살짜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월급으로 이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아니, 그러니까 5살짜리가 임대업을 하려면. 네. 예, 뭐 개인 사업자라든가 뭐 임대업자 국세청에 신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그거야 뭐 했으니까 이제 이게 잡히는 건데요. 네. 이분이 이제 임대 계약서라도 잘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를 정도로 글쎄 참 말입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네. 이런 뉴스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씁쓸하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소식은 어떤 게 다음 있습니까? 소식은 또 정말 또 이 더 씁쓸한 뉴스라서 최일구 씨하고 하는데 왜 이런 뉴스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뭡니까?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요. 예. 그 새 정부가 2015년에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과정을 되짚는 것은 국내 정치용 위안부 장사라고 비난해서 아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언제 이런 멘트를 했습니까? 그 어제 국감 그래요?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위안부 장사라고? 네. 최 의원은 어제 이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그 추가 질문에서요.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그 장관님 위안부 협상이 적폐입니까? 라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시작했는데요. 협상에 대해서는 잘했다, 못했다 평가는 할 수 있지만 비밀 협상을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 이렇게 들쑤셔서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이 많은 사람들의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네. 어떤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까? 네, 나라를 땡땡님께서는요. 어떤 나라 국익을 말하는 건지 말 좀 하시죠. 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 그렇죠. 이걸 애둘러서 댓글로 네. 표현하신 것 같아요. 또 한 분께서는요. 친일파들은 110년 전에는 나라를 팔아먹더니 지금은 국민을 10억엔에 팔아먹었다라는 의미심장한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RAK님께서는요. 세월호도 장사라 하고 위안부도 장사라 하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건 장사라 한다. 정말 장사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화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게 다 장사꾼 이렇게 얘기해 말이에요. 네. 982님께서는요. 뭔가 찔리는 게 많은 모양이네. 자꾸 덮자고 하는 거 보면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강기 토크 컨설팅 대표였습니다. 너무 반가운데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여러분의 다양한 시선을 존중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비판, 칭찬, 격려, 충고.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화제의 뉴스,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맥. 네, 뉴스의 맥락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야 대리 오늘 진행자라. 저는 많이 뵀습니다. 예. 저도 라디오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진맥해 주실 건가요? 오늘의 가장 핫한 이슈 가운데 하나죠. 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이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을 30분 늦게 조작한 의혹이 이제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슈가 한참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직접 브리핑을 가졌죠. 그것도 네. 좀 이례적인데 이 세월호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를 발견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랬죠. 2014년 4월 16일 사고 당일 이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박 전 대통령의 최초 보고한 시점은 당초 상황 일지에는 오전 9시 30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게 6개월 뒤인 10월 23일 이 상황 일지에는 이 시각이 오전 10시로
30분 늦게 변경돼 다시 작성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6달 이제 그 조작 아니냐. 그렇죠. 뒤에 이게 이제 9시 반에 최초 보고했다고 적어놨었는데 6개월 뒤에 10월 23일 날에는 오전 10시로 그렇죠. 첫 보고한 걸로 네.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최초 보고 시각 조작 의혹 이 뉴스의 맥락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점부터 짚어보시겠습니까? 조작은 훨씬 그 이전에 이미 시도됐다. 조작이 훨씬 그 이전에 시도가 됐다?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6개월 뒤가 아니라 네. 그 이전부터 조작은 시도된 게 아닌가. 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 이 상황일지 조작 일시를 보면 그 세월호 침몰 사고고 6개월 뒤인 그 10월 23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 청와대는 그 이전부터 박 전 대통령이 그 최초 보고를 받은 시각은 4월 16일 오전 10시다. 이렇게 네. 이제 이야기를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 왔었죠. 네, 이건 네. 이제 그 이제 주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세월호 사고 대통령 그 첫 보고 시각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그 공개적인 언급은 사고 한 달 후인 5월 20일에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 당시 그 정홍원 국무총리였죠. 국회 긴급 현안 질의 때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첫 보고를 받았느냐 이제 네. 이렇게 그 질의를 하니까 그때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오전 10시경으로 안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죠. 맨 처음에 나온 얘기가 그러니까 10시라는 게 정호원 국무총리 입에서 나왔던 그렇죠. 얘기군요. 그리고 이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6월 7일 이 국회 운영위원회 그 답변에서 언제 첫 보고를 받았느냐 대통령이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4월 16일 오전 10시경 문서로 보고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문서로 보고됐다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언급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일지 조작 전부터 청와대하고 정부가 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가 오전 10시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입을 맞췄다. 뭐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상황일지, 최초의 상황일지가 사실이라면 네. 당연히 그 뒤에 상황일지는 이제 조작이 된 것이고 예. 또 이분들도 그렇게 진즉부터 입을 맞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좀 첫 보고를 받은 거로 하자. 네. 이렇게 이제 먼저 이야기들이 청와대 내에서 정리가 됐고 예. 그게 나중에 상황일지도 이제 그렇게 고쳤다. 맞춰 고쳤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상황일지가 처음에 잘못 작성됐을 가능성, 그러니까 처음부터 10시에 보고가 됐는데 상황일지에 9시 30분으로 잘못 기재돼서 나중에 바로 잡았다. 이런 추정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마도 뭐 구여권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나 이 청와대 문건 아닙니까? 네, 청와대가 그렇죠. 상황일지에 처음에 이게 그 잘못됐을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일단 상식적으로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그 이미 그 당시부터 오전 10시에 박 전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았다는 게 좀 이상하다. 네. 이런 문제제기가 좀 꽤 있었습니다. 그랬죠. 워낙 늦게 보고가 올라왔다는 그렇죠. 거에 왜냐하면 대해서. 9시 10 몇 분경에 이미 예. 국정원에도 보고가 됐고 다른 상황실에 다 보고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10시에 보고가 됐다? 너무나 이제 굼떴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좀 이해가 안 국가적인 되는 부분이 재난 있는데. 상황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첫 보고를 10시에 받을 수 있었느냐. 그렇죠. 맞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좀 황당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미 그 당시부터 그 오전 10시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았다는 게 좀 이상하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몇 가지 좀 사례를 보면은 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그 재난 컨트롤 타워, 이른바 그 총발 주의 기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전 10시에 진도 해상 예객선 사고 사건에 대한 그 상황 보고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네. 이 문건을 보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객실 등을 그 철저히 수색에 그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할 것,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오전 10시 발표한 상황 보고에서 이미 대통령 지시사항이 나오는 거죠. 아니 오전 10시에 보고 받았는데 10시에 발표한 중대본 상황 보고에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네. 이 헌법재판소 그 탄핵재판 때 그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이 똑같은 지시사항을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15분에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그 전화로 했다. 네.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15분 전인 그 중대본이 그 10시에 발표한 문건에 대통령의 이런 지시사항이 이미 그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이 4월 16일 사고 당일이죠. 예. 당시 이제 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그 기자들에게 이제 브리핑을 합니다. 네. 브리핑 시각은 나중에 그 오전 10시 30분으로 돼 있는데 당시 미디어 오늘 보도에 따르면 네. 이 기자들은 실제로는 그 민 대변인의 브리핑이 그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 브리핑에서 민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당시 그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그 전화를 걸어서 이제 네. 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동력과 장비 그리고 그 해경 특공대까지 그 투입을 해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한 시각은 헌법재판소에 내는 그 자료등에 따르면 10시 2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앞뒤가 없는 그러니까 민경욱 당시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브리핑한 시각이 오전 10시로 시작을 했는데 원래 이제 대통령 지시가 22분에 내려진 걸로 돼 있는데 그 전에 대변인 브리핑에서 이런 지시사항이 발표가 됐다. 거죠. 기자들한테. 이제 물론 이제 그 헌재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이 민경욱 대변인의 그 브리핑이 네. 10시 30분으로 돼 있는 건데 네. 당시 이제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그 브리핑은 실제로는 10시부터 시작됐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시점이 참 와닿지가 않습니다. 앞뒤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자, 이 박 전 대통령이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하고 통화한 시각이 10시 22분쯤이라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어떻게 10시에 시작한 브리핑에서 민경욱 대변인이 했다는 브리핑에서 이런 지시 내용을 브리핑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의문으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그 지시사항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 시각이 좀 확인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게 있죠. 네. 이 국회 청문회 그 헌재 탄핵재판때 이제 그 통화 기록 제출을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이 전화 통화 기록은 남아 있는 게 없다. 청와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네. 이제 그 전화 통화 기록을 지금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하나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서 이제 그 상황일지가 이제 조작됐느냐, 예. 조작된 것 같다 이런 의혹을 통해서 최초 보고 시간이 30분 늦춰졌다, 예. 늦게 조작이 됐다 이제 이런 점도 있지만 네. 지금 앞뒤 대통령 지시 상황하고 이제 앞뒤가 맞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과연 대통령의 그런 지시가 있기는 했던 것인가? 네. 이제 이런 의문까지 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실제로 있긴 있었느냐 이거에 의혹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 대통령이 지시했던 시점 이전이나 네. 혹은 거의 같은 시각에 그 내용이 발표되거나 브리핑이 됐다고 한다면 네. 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것도 청와대에서 알아서 준비한 것 아니냐? 그렇죠. 이제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네. 것이죠. 이 박 전 대통령 그 지시사항이 그 의문시 되는 것은 이 전화로 지시를 했다는 것인데 그리고 그 상황 파악을 다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7시간 이제는 그 7시간 7시 30여 분 만에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중대본에 그 당일이 이제 오후 5시 15분에 나타나서 정말 이제 그 미스터리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다 착용하고 있었을 텐데 왜 구조를 못 합니까? 이제 왜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구명조끼를 네. 다 착용하고 있다는데 그렇죠. 이거는 상황을 계속 그렇게 브리핑을 받고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해온 대통령이 과연 할 수 있는 말인가? 예. 바로 여러 가지 의문의 출발점은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7시간이 아니고 7시간 반. 7시간 반 행적이 정말 다시 또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그 진실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지금까지도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꼭 풀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색다른 시선 함께 하셨습니다. 휴가 간 김종배 씨 대신 저 앵커 최일구가 진행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재밌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프로가 있네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422님, 최일구 앵커님 라디오에서 만나니 새롭네요. 목소리 듣자마자 알아봤습니다. 크크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4013님, 최일구 나 천병돈이다 기억하니? 병돈이? 내 대학 동창인데 졸업한 이후에 처음 보네요. 교통방송 애청자인데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서 긴가민가 했는데 네 목소리를 여기서 들으니 반갑다. 그래 친구야 나도 반갑다. 9429님 19님 며칠 전에 강남역 태워드린 택시기사예요. 귀찮아하실까봐 아는 척 안 했네요. 얼큰하게 술이 취하신 모습 좋았어요. 그럼 지금도 이 소개해주는 댓글 듣고 계시겠네? 쟤 누군지 압니다. 동네 사람들 다 모이셨네요, 여기. 이거 함부로 택시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9816님,
최일구 아나운서 아저씨 완전 재밌어요. 시원시원하시네요. 크크크. 카카오톡으로 재미누님이 정말 반갑네요. 흐흐. 노래 불러주세요. 인생 뭐 있니? 인생 뭐 있니? 전세 아니 몰세. 네, 여기까지만요. 자, 마지막으로 8599님. 와, 최일구님 오랜만에 지상파에서 듣습니다. 자주 듣고 싶습니다. 글쎄, 오늘 TBS 사장님 이 방송 듣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예. 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김종배 씨가 다시 돌아옵니다. 저녁 6시 18분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색다른 시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최욱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법원에서 이제 받아들여졌는데 오늘 이 결정이, 법원의 결정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브리핑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보고 시간이 9시 30분인데 이게 10시로 수정됐다. 그리고 또 컨트롤 타워도 청와대가 아니고 안행부로 조작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이 이런 발표가, 청와대 이런 발표가 오늘 구속기간 연장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정말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브리핑한 내용들은 온 국민이 경악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사안이 이번 구속기간 연장 심사에는 저는 영향은 거의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일단 구속사안과 관련해서 세월호 사건은 지금 적용받는 혐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기소가 되지 않은 사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혀 기소된 부분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이 기소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예. 네, 이번에 지금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받은 시각과 네. 지침의 불법적인 조작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와가 청문회에서도 굉장히 위증을 했었고, 네. 또 지금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호익 공문서 작성, 경호문서 훼손, 직권남용 혐의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또 지시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재판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세요? 이제 여전히 예전과 같이 한 주사의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참사의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또한 예전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재판을 미루려는 그런 시도들은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구속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최대한 그 재판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 임종석 실장이 요번에 이제 보고 시점에 대해서 조작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걸 두고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청와대 캐비닛이 무슨 아라비안 요술램프냐, 세월호 문건 공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보입니다. 네. 어제 공개된 문건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정말로 9시 30분이면 세월호가 45도 정도 기울어졌을 때 골든타임이 맞습니다. 그렇죠. 1분 1초가 정말 중요한 시각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지금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보이고요. 네. 정말로 이거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정말 이 사건을 조작하고 정말로 그 중요한 시간에 우리 아이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시점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의 정말 책임 방기고 유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감 백 의원님이 법사위 소속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감이 오늘 파행됐다고 그러던데 왜 그랬습니까? 오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 야당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 대행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유를 들어서 국정감사 진행을 계속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네. 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고요. 저희 당에서는 지금 김희수 헌재소장 대행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헌법재판소의 규칙에 따라서 대행직을 수행하는 것이고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회의 가장 큰 권한이자 네. 당연한 의무로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그 비협조로 인해서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네. 하여튼 뭐 내일부터는 좀 법사위가 좀 정상화돼서 국회의원들 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인터뷰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자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고 김광석 씨의 노래들, 이 저작권료만 해도 알려지기는 뭐 수십억 대다, 100억 대다 세간에 알려져 있었는데 어제 서울지방경찰청에 출두한 고 김광석 씨 아내 서혜순 씨가 1998년도에는 500만 원, 7년, 8년 동안에는 1년에 7, 8년 동안에는 500만 원, 600만 원밖에 안 났다. 이렇게 밝혀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알려진 것과는 저작권료 차이가 너무 커요. 과연 뭐가 진실일까요? 저작권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시고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입니다. 강진석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바로 질문 드릴게요. 뭐 예. 궁금한 게 많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 김광석 씨 저작권료 지금까지 100억대라는 뭐 이야기도 기사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어제 서혜순 씨가 주장한 것과는 차이가 너무 커요. 자,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서혜순 씨가 지금까지 얼마를 받았을지 많은 국민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 100억대라는 얘기도 뭐 추정일 뿐이고 정확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서혜순 씨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받은 금액을 최대한 축소시켜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500만 원 얘기가 나오고 한 것 같은데요. 네. 그 음악이라는 게 유행을 할 때도 있고 인기가 없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저작권 수입이 해마다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서혜순 씨가 500만 원을 받았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받았던 저작권료 수입이 가장 적었을 때로 기준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저작권 사용료 징수 시스템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자리 잡은 게 언제부터입니까? 그게 사실 저희가 저작권이라는 개념 자체도 네. 사람들이 잘 모를 때도 있었고 네. 또 조금 이제 저작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인식이 있긴 해도 사실 저작권 사용료 징수 시스템이 갖춰지는 게 좀 시기가 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광석 씨 저작권료가 문제되는 98년 경에는 사실 저작권 사용료 징수 시스템이 네. 오늘 김종배 씨 대신해서 대리 진행하고 있는데요. TBS에 오늘 처음 와봤고요. 뉴스 스튜디오 보니까요. 지금 실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글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 참 재밌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퇴근길 졸음이 싹 가십니다. 와우, 최 앵커님 반갑습니다. 화끈하다. 10년이 지나도 우렁찬 일갈합법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재밌네요. 일을 구하시는 최일구 앵커님, 색다른 시선에 오신 것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대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고 김광석 씨의 노래들, 저작권료만 해도 수십억 대라고 세간에 알려져 있었는데요. 고 김광석 씨 아내 서혜순 씨가 7, 8년간 1년에 600만 원밖에 받지 않았다고 밝혀서 논란입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저작권 관련 전문 강진석 변호사 파헤쳐봅니다. 한강의 다리가 생긴 지 올해로 딱 100년이 됐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서울 시민과 애환을 같이 한 한강 다리의 모든 것, 7시 6분 박학다설에서 서혜성 작가에게 들어봅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10명 가운데 9명은 부동산 임대업자였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봉 얼마인지 아십니까? 4,291만 원. 이 가운데 연봉킹은 4억 원을 받는 45살짜리 부동산 임대업자였습니다. 무적의 댓글에서 뜨거운 여론 살펴보겠습니다. 세월호 7시간의 미스테리가 7시간 반으로 늘어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첫 보고 시점과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사후에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오늘 청와대가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뉴스의 맥락, 백병규의 뉴스의 맥에서 제대로 진맥해봅니다.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루 최대 관심사였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 법원의 선택 연장이었습니다. 최장 6개월 연장입니다. 내년 4월 16일까지죠. 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백혜련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어떤 결과라고 보십니까? 당연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법의 잣대로 공정하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속기간 연장 결정 이후에서도 보였지만은 네.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모든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가 되면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여러 영향력들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보이고요. 네. 국정농단의 공범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이 다 추가로 발부돼서 구속이 연장됐습니다. 네. 여러 사람들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당연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보도에 따르면은 만약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석방이 만약에 된다 했다면은 다음에 있을 재판에는 본인은 아마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게 아주 농후하다고 보입니다. 그동안에 자리를 잡았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막 주먹구구식으로 했었던 모양이죠, 그때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기에는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많았고, 네. 뭐 저작권료로 크게 징수를 하지 못한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저작권 사용료가 많이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작권 우리가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야 뭐 저작권 그러면 가수가 노래 부르고 나서 방송 타고 나서 뭐 받는 뭐 권리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음악 저작권료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쉽게. 그 음악을 창조한 사람, 창작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작곡자, 작사자, 가수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가수는 그 저작권자에 해당되지 않고요. 작곡자하고 작사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경우에 따라서는 편곡자도 그 저작권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게 음악 저작권료가 누가 주는 거예요? 돈을 작곡자나 작사자들한테? 그 저작권료 자체는 저작권을 사용하는 사람이 지급을 하는 건데, 예. 그 저작권자가 저작권 사용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라는 협회가 있는데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예, 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라는 협회를 통해서 그 저작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네. 그리고 저작권자들은 한국저작권협회를 통해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중간에 음악저작권협회에서 돈을 받아서 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노래 한 곡이 나갔어요. 예를 들어 교통방송에서 노래가 한 곡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저작권자들한테? 뭐 가격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그 저작권협회에서 네. 그 방송 매체나 뭐 그 음악 저작권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습니다. 노래방. 예, 노래방도 있고 뭐 네. 공연도 있고 뭐 네. 그런 단체들 뭐 업체들과
그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이 저작권료 랭킹 1위가 되면은 어떤 작곡가들은 연간 20억 원 정도를 저작권료로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던데 맞아요? 예, 유명한 작곡가들은 그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방시혁 씨, 뭐 주영훈 씨, 뭐 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네. 저도 요번에 그 인생 모인이라는 노래 음원으로 출시를 했거든요. 멜론에. 그럼 예,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곡 다운을 누군가를 받으면요. 작곡자한테 700원인데 다운받는데 소비자가 이 작곡자한테는 40원, 작사자한테 40원 이렇게 분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게 그런 작업을 음악 저작권 협회가 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서혜순 씨가 주장하는 600만 원 정도의 저작권료 수입은 그렇다면 언제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네. 그 뭐 98년도에 500만 원을 받았고 네. 뭐 이후에도 7, 8년간 뭐 5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받았다. 예. 고 얘기하는데 이 시기가 그 제가 말씀드린 저작권 그 징수 시스템이 좀 자리를 잡기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보인 행태를 보면은요. 네. 그 재판 지연을 위해서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한 경우도 많았고 또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 증인 출석 시에도 불참하는 등 여러 가지 재판에 굉장히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면 지금보다도 더 심한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재판 진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구속 기간이 이제 6개월 연장된 것이 이제 최장 6개월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장 6개월이 이게 공교롭게도 보니까 내년 4월 16일이에요. 2014년 세월호 참사 날짜도 또 4월 16일이었었는데 참 이거 좀 우연으로 봐야 되는지 참. 그러니까 참 우연의 일치인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 같은 느낌이네요. 네, 뭐 건마다 이렇게 숫자가 이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자, 지금 저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서너 번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야당 쪽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인권 유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이제 어긋난다. 또 재판받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돌아가실 지경이다. 이런 말까지 오늘 나왔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지금 박 전 대통령 수용 생활에 대해서 보도가 됐지만 황제 수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의 독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고 거의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수용자는 하지도 못할 구치소장과 열흘에 한 번꼴로 면담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재판을 받다 돌아가실 지경이라는 것은 진짜 어불성설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홍문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오늘 그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역차별을 받은 거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런 반응을 내놨어요. 어떻게 보세요? 역차별이 아니라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정말로 일반인들로는 상상할 수 없는 국민들이 가장 우리나라의 큰 권력자로 꼽아들였는데 네. 그 권력을 위해서 타인의 이익을 취하고 국정농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요. 네. 그 부분은 사건의 중대성이 여태까지 대한민국 사법사상 이런 사건이 없다고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이 여러 번 열리게 되고 또한 그 수많은 사람이 감기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말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한국당의 반응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 촛불 민심을 빙자한 정치보복이다. 편법을 동원한 고통주기다. 이런 또 반응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자유한국당이 정말 그렇게 모든 분들이 말한다고 한다면 이건 탄핵에 대한 불복이라고 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재판을 보는 것은 초법적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탄핵을 당하고 또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자유한국당에서도 진짜 그 상권 분립의 원칙에 비추어서 사법부의 이런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이제 반응이 탄핵에 대한 불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백혜련 의원님의 말씀인 것 같고. 자, 오늘 이제 구속 연장이